어느 날 송나라 사자가 정나라에 당도했다. 그 사자가 정장공에게 아랜다. 공자 빙을 본국으로 모셔가려고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군위에 모시려는 것입니다. 정장공이 송나라 사자를 객관에 나가서 쉬게 하고 모든 신하에게 송나라 군우와 신하들이 우리를 속이고 빙을 데리고 가서 혹시 죽이려는 것이 아닌지 대족이 아랜다. 조금 전에 사신이 바친 국서가 있으니 우선 그 내용부터 보사이다. 그 국서 내용을 말하기 전에 우선 그간 송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겠다. 송상공 여인은 즉위한 후 늘 군사를 징집하고 조련했다. 이것은 정나라를 치기 위한 것이었다. 이미 그는 3번이나 정나라를 쳤으나 모두 실패했다. 송상공은 공자빙이 정나라에 가 있으므로 그를 없애버리기 위해 싸움을 일으켰던 것이다. 이때 송나라 태제 화독은 지난날에 공자 빙과 차별나게 지낸 사이였다. 화독은 송상공이 정나라를 칠 때마다 비록 가나지 못했으나 쓸데없이 병사만 낭비한다면서 마땅치 않게 생각했다. 더구나 그가 병권을 잡고 있는 공부가를 곱게 보았을 리 없었다. 화독은 늘 어떻게 하면 공부가를 죽일 수 있을까 하고 궁리했다. 그러나 송상공이 신이 많은 사람에게 섣불리 손을 댈 순 없었다. 그러던 중 공부가가 대나라를 친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이윽고 데리고 갔던 군사는 모조리 죽고 공부가만 단신으로 도망쳐 돌아왔다. 이곳 저곳에서 백성들의 원망이 자자했다. 우리 군우는 백성을 불쌍히 생각지 않고 경솔히 싸움만 좋아한다. 나라엔 서방 없는 계집과 아비 없는 자식만 늘었다. 사람은 줄어들고 나라 꼴은 말이 아니다. 이런 원망 소리를 귀화로 하여 화독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복 부하들을 시켜 한간에 다음과 같은 소문을 퍼뜨렸다. 지금까지 여러 번 싸운 것은 다 공사마가 저지른 일이다. 그는 이렇게 타오르는 불길에다 기름을 부었다. 그렇고 말고 반드시 병권을 잡은 공부가의 소행이 아니면 누가 그런 짓을 하겠나. 백성들은 다 이 뜬소문을 믿었다. 그리고 다 공부가를 원망했다. 화독은 이미 이제야 일이 뜻대로 되어가는구나 하고 마음을 조였다. 화독의 마음을 조이게 된 것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공부가의 후처로 돌아온 위씨가 얼굴이 매우 아름다워서 세상에 그 짝이 없다는 소문을 들은 때문이었다. 화독은 항상 공부가의 후처인 위씨를 한번 못 봐서 한이었다. 하루는 위씨가 친정에 갔다가 외가 사람들을 따라 성묘하려고 교회에 나간 일이 있었다. 그때는 바로 따뜻한 봄철이었다. 푸르른 수양버들은 도처마다 아지랑이처럼 자욱했다. 꽃은 웬 천지를 비단으로 휘감는 듯 만발했다. 이때야말로 남자와 여자들이 다투어서 단청하는 계절이었다. 위씨는 날씨가 화창해서
수레의 비단을 걷어 올리고 지나가는 아름다운 바깥 풍경을 구경했다. 이튿날 화덕도 마침 교회로 봄을 완상하러 나간다. 화덕은 문득 앞에 오는 비단 수레와 만난다. 그는 동시에 공사미에 집안 사람들이 그의 수레와 함께 오는 걸 보았다. 그는 비단 수레가 자기 앞을 지나가는 걸 유심히 응시했다. 꽃같은 미인이 타고 있지 않는가. 화덕은 넋을 잃은 듯 바라보다 수레가 멀리 사라진 후 크게 탄식했다. 세상에 어찌 저렇듯 뛰어난 여자가 있으리요. 과연 그 이름이 헛되지 않거뇨. 그런 뒤로 그는 밤낮 없이 위시만 생각했다. 만일 저런 미인을 뒷방에다 두고 선다면 나마 반생에 한이 없겠다. 하고 그는 얼빠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반드시 공부가를 죽인 뒤 위시를 뺏으리라. 마침내 그는 결심하고 더욱 주밀한 계획을 세웠다. 이때는 주한왕 10년 춘수할 무렵이었다. 어느 날 공부가는 군사와 수레와 군마를 사열했다. 그의 호령은 서릿발에 휘날리는 듯했다. 화덕의 지시를 받은 신복 부하들이 군대 안에다 다음과 같은 소문을 퍼뜨렸다. 공사마가 또 군사를 일으켜 적나라를 칠 것이라 하오. 어제 태제와 서로 회의하고 이미 결정했다더군. 그래서 오늘 군사를 사열했다는 거야.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삽시에 퍼졌다. 군사들은 이 소문을 듣고 다 두려워했다. 그들은 삼삼오오 때를 지어 태제의 집으로 몰려갔다. 그리고 그들은 진정했다. 이제 난리라면 진저리가 납니다. 저희들의 괴로운 심정을 군우께 전해 줍시오. 그리고 칼과 창을 쉬게 해 줍시오. 태제 화독은 밑에 사람을 불러 문을 열어주지 말고 다만 문틈으로 군사들을 위로해 주어라 하고 일렀다. 군사들은 열리지 않는 문 밖에 모여서서 부르짖었다. 꼭 태제를 한번 뵙게 해달라. 그들은 더욱 간절히 호소했다. 점점 군사들의 수요는 늘어갔다. 모여든 군사들은 거기에 칼이나 흙, 창 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어느덧 해가 기울고 땅거미가 들었다. 그래도 군사들은 태제를 만나보려고 아우성을 쳤다. 적으로 사람을 모으긴 쉽지만 사람을 해산시키긴 어렵다는 말이 있다. 화독은 군사들의 마음이 완전히 변했다는 걸 알았다. 그제야 그는 천천히 일어나 갑옷을 입고는 큰 칼을 차고 나갔다. 그는 문지기에게 분부했다. 문을 열어줘라. 그리고 군사들에게 줄지어 기울 있게 서도록 일러라. 군사들이 조용해지자 그는 문 밖으로 나갔다. 그는 문 밖에 나가 높이 서서 늘어선 군사를 둘러본 뒤 한번 기침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가장 그들을 동정하는 듯 말했다. 그는 군사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쓰다듬어 한층 언성을 높였다. 이번 일만 하여도 공사마가 싸우자고 주장했다. 이 어찌 백성의 불행이 아니리요. 그러나 주공께서 편협하리만큼 그를 믿으시기 때문에 내가 누차 간했으나 소용없었다.
이제 앞으로 3일 내에 또 크게 군사를 일으켜 적나라를 치러 갈 것이다. 우리 송나라 백성은 무슨 죄가 지중하기에 이런 고초를 또 겪어야 하는가. 그는 슬며시 군사를 격동시켰다. 아니나 다를까 군사들은 모두 이를 갈며 소리소리 질렀다. 그놈을 죽여버리자. 이 소리를 듣고는 화독이 황급히 말린다. 너희들은 경솔히 굴지 말라. 만일 공사마가 이 말을 들으면 곧 주공께 아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생명을 부지 못한다. 일시에 모든 군사들이 분연히 외친다. 우리 부자 친척들은 해마다 전쟁으로 반 이상이나 죽었습니다. 이제 또 크게 군사를 몰아 출정하면 적나라 장수는 범같고 군사는 용맹하니 어찌 당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나 저러나 기왕 죽게 된 바 백성을 못살게 구는 도적부터 죽여서 모든 백성의 근심이나 덜면 차라리 고대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그럴수록 화독은 말리는 채 했다. 쥐를 잡으려면 무기부터 버려야 하느니라. 비록 공사만은 악독할지라도 주공에 사랑하는 신하이다. 그러나 흥분한 군사들은 두려울 것이 없었다. 만일 태제께서 이 나라 임금이 되어주신다면 저토록 무도하고 호남한 임금쯤이야 두렵지 않습니다. 군사들은 일변 청하고 화독은 일변 그들을 말리는 채 했다. 마침내 군사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화독의 소매를 붙들고는 일제히 간청했다. 원컨대 태제를 모시고 백성을 못살게 구는 도적부터 죽이고 싶습니다. 어느덧 군사들은 거각까지 가지고 왔다. 화독은 군사들에게 떠받들려 수레에 올랐다. 이미 수레의 모는 어자속엔 화독의 신부, 부하들이 끼어 있었다. 수레바퀴는 바로 공사마 집을 향하고 달렸다. 이윽고 군사들은 공사마 집을 애워쌌다. 화독이 모든 군사에게 분부한다. 너희는 떠들지 말고 조용하여라. 내가 문을 두드려 주인을 부르겠다. 문이 열리거든 거사하여라. 화독은 사면에다 군사를 매복시키고 요요히 한 걸음 두 걸음 공사마 집 대문 앞으로 갔다. 황혼이 지나고 사방은 어두웠다. 공부관은 이런 줄도 모르고 내실에서 술을 마시며 얼근히 취해 있었다. 바깥에서 대문 치는 소리가 난다. 문지기가 섬돌 밑에 와서 아랜다. 화 태제께서 친히 대문 앞까지 왕림하셨습니다. 비밀이 의논할 일이 있어 오셨다고 합니다. 공부관은 황망히 의관을 정제하고 당에서 내려 대문 쪽으로 갔다. 삐걱 소리가 나며 대문이 열렸을 때였다. 문을 열던 문지기 놈이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 자빠졌다. 동시에 함성 소리가 일어났다. 군사들이 벌떼처럼 대문을 박차고 들어온다. 갑자기 놀란 공부관은 비실비실 옆걸음질을 치며 돌아서려는데 어느덧 화독이 당 위에 껑충 뛰어 올라서서 내려다보고 호령한다. 백성을 못살게 구는 도적이 바로 여기 있다. 왜 속히 없애버리지 못하느냐. 공부관은 머리를 번쩍 쳐들고는 당 위의 화독을 노려보며 무슨 말을 하려는 참이었다. 이때 바로 공부가의 등 뒤에 군사가 나타났다. 군사의 손에서 칼이 번쩍하고 빛난 순간 공부가의 머리가 땅 위로 굴러떨어졌다. 목을 잃은 공부가는 피를 쏟으면서
거꾸러졌다. 화독은 피비린내 풍기는 공부가의 성장을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는 곧 신복 부하들을 거느리고 내실로 들어갔다. 화독의 눈짓을 받은 신복 부하는 위씨를 안고 나와 수레 안에 태웠다. 위씨는 등상처럼 악도 쓰지 않고 몸부림도 치지 않았다. 어디로 가는지 흔들리는 수레 속에서 위씨의 고운 눈이 얼음처럼 빛났다. 이윽고 위씨의 손이 허리를 더듬어 띠를 풀었다. 위씨는 뱀처럼 긴 띠로 자기 목을 올갔다. 목을 조르는 위씨의 손이 바르르 떨었다. 이윽고 손이 탁 내려지며 앞으로 꼬꾸라졌다. 그 바람에 수레가 한번 흔들렸을 뿐이다. 뒤쫓아온 화독이 집에 일러 수레 속을 들여다봤을 때는 이미 위씨는 죽어 있었다. 위씨는 감지 못한 두 눈을 무섭게 부릅뜨고 있었다. 화독은 외면하고 수레에서 물러나며 길이 탄식했다. 그는 밑에 사람들을 불러 분부한다. 즉시 집에 싸서 교회로 내다 묻어라. 다시 그는 부하들에게 엄중히 분부했다. 이 일을 발설하는 자는 재미롭지 못할 것이다. 각별히 조심하여라. 슬프다. 하룻밤 재미도 못 보고 여자의 깊은 원함만 샀으니 어찌 후회되지 않으리요. 한편 군사들은 공씨 집안 물건을 닥치는 대로 노략질했다. 공씨 집안 사람들은 군사들에게 도륙을 당했다. 다만 유행으로 살아남은 것은 공부가의 어린 아들 목군부 뿐이었다. 집안 하인 한 사람이 어린 목군부를 끌어안고는 빠져나가 밤을 이용해 노로 달아났다. 그 목군부는 자로서 성을 삼고 공시라 했다. 동방대성, 공자는 공부가의 7대 손이다. 즉 목군부의 대대손인 것이다. 그 이튿날에 송상공은 공사마가 무참히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송상공이 어쩔 줄을 모르고 안절부절 하는데 지난 밤에 화독이 가서 그 일을 저질렀다고 하더이다. 하고 아래는 신하가 있었다. 대로한 송상공은 즉시 화독을 불러라 하고 호령했다. 그 죄를 다스릴 작정이었다. 그러나 화독은 병이라 핑계하고 송상공에게 가지 않았다. 송상공이 하령한다. 수레를 준비해라. 과인이 친히 공부가의 상사에 가봐야겠다. 송상공이 공부가를 문상한다는 소문은 즉시 화독에게 전해졌다. 화독은 벌써 일어나 군정을 불렀다. 주공이 공사마를 끔찍히 사랑했다는 것은 너도 잘 아는 바다. 너희들이 공사마를 맘대로 죽였은 즉 어찌 무사할 수 있겠느냐. 지난날의 선군이신 목공은 그 아드님에게 군의를 전하지 않고 주공을 세웠던 것이다. 그런데도 배은망덕한 주공은 공사마만 신임하고 늘 성군의 아드님 빙이 도망가 있는 정나라만 쳤으니 너희들 손에 공사마가 죽은 것은 하늘의 이치라 하겠다. 이때를 당해서 만일 큰 일을 하지 않으면 이는 의가 아니다. 또 배은망덕한 주공을 없애버리고 성군의 아드님인 공자 빙을 데려와서 군위에 모신다면 이는 재앙이 바뀌어 복이 되는 것이다.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리오. 군정이 대답한다. 태제의 말씀이 바로 군사들의 생각입니다. 예, 화독은 즉시 모든 군사를 공시집 대문 근처에다 매복시켰다. 이윽고 송상공 행차가
공시집 문 앞에 당도하자 난데없는 북소리와 함성이 일시에 일어났다. 사방에서 군사들이 내달아오자 송상공은 시위하던 자들을 크게 놀라 달아났다. 송상공이 탄 수레는 개미떼처럼 모여든 군사들에게 묻혔다. 얼마 후 군사들은 흩어지고 공시집 문 앞엔 조각난 수레 사이로 폐투성이가 된 송상공의 시체가 쓰러져 있었다. 화덕은 송상공이 죽었다는 기배를 듣자 즉시 상복으로 갈아입고 궁에 가서 곡했다. 화덕은 북을 울려 모든 신하를 모았다. 그는 평소 비위에 맞지 않던 장군 두서너 사람에게 주공을 죽였다는 허물을 뒤집어 씌워 죽이고 모든 사람의 이목을 가렸다. 그는 다시 그 당장에서 선포했다. 나라에 하루라도 임금이 없지 못할지라 지금 선군의 아드님 공자빙이 정나라에 계십니다. 백성들도 선군의 은덕을 잊지 못할 것이요. 마땅히 그 아드님을 군위에 모셔야 하오. 누가 감히 반대할 수 있으리요. 모든 백관은 지당한 말씀이요 하고 허리를 굽혔다. 화덕은 즉시 사자를 정나라로 보냈다. 이리하여 송상공이 죽었다는 상사를 알리고 공자빙을 모셔오게 한 것이다. 그리고 화덕은 송나라 보고에 있는 보물들을 여러 나라에 뇌물로 보냈다. 동시에 그는 공자빙을 군위에 모시게 된 걸 각국에 고했다. 정장공은 공자빙을 그의 본국으로 돌려보내 군위에 오르도록 하기 위해 즉시 법가를 준비시켰다. 본국으로 떠나는 날 공자빙은 마당에 엎드려 정장공에게 절하고 울었다. 세잔한 목숨이 오늘 날까지 살아있는 것은 오직 군우께서 보호해주신 덕택입니다. 이제 다행히 본국으로 돌아가 대대로 내려오는 조상들의 제사를 받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마땅히 대대로 정나라를 모시는 신하가 되겠습니다. 정장공도 눈물을 씻으며 이별을 슬퍼했다. 공자빙은 송나라에 돌아간 즉시로 화덕의 영접을 받고 군위에 올랐다. 그가 바로 송장공인 것이다. 그리고 화덕은 여전히 태제의 벼슬에 눌러앉아 다시 여러 나라에 뇌물을 보냈다. 물론 여러 나라는 송에서 보내온 뇌물을 사절하지 않았다. 그 정백과 제후와 노후는 직에서 회견하고 송장공의 군의를 승인했다. 그뒤 화덕은 송나라 재상이 되었다. 사관이 시로써 이 일을 탄식한 것이 있다. 춘추 시대엔 임금을 몰아내고 죽이는 것이 예사라. 1년 사이에 노, 송 두 나라에서 해계한 일이 있었도다. 모든 나라가 뇌물을 받지만 아니했어도 임금을 죽이고 나라를 망친 놈들이 어찌 편히 잘 수 있으리요. 또 송상공이 의리를 버리고 공자빙을 시기하다가 맞아 죽은 것은 하늘의 이치라는 뜻으로서 시를 읊은 곳도 있다. 송목공이 나라를 송상공에게 정한 것은 공명한 마음이 있건만 송상공이 선군의 아들 빙을 시기한 것은 한심스러운 일이다. 이제 송상공은 죽고 빙이 임금 자리에 올랐으니 그는 죽어 구천에 갔을 망정 아비와 형을 대하기가 부끄러웠으리라. 제나라 제2공이 직이란 지방에서 정백과 노후와 회견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던 도종이었다. 그는 도종에서 급한
보고를 받았다. 지금 북쪽 오랑캐 용주가 그의 원수인 대량, 소량에게 군사 1만 명을 주어 제나라 경계를 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추가 땅을 함몰하고 역성을 공격 중입니다. 그곳을 지키던 신하들은 오랑캐들을 감당할 길이 없어 구원을 청하고 있습니다. 주공은 속히 돌아가야겠습니다. 제공은 크게 놀랐다. 북쪽 오랑캐가 여러 번 우리를 침범했지만 그저 좀도둑질을 했거나 또는 우리를 엿보는 정도였다. 그런데 이번엔 그놈들이 크게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왔다 하니 만일 그놈들에게 재미를 보였다가는 앞으로 북방에 편안할 날이 없을 것이다. 제공은 즉시 사람을 노, 위, 정, 세 나라에 보내 구원을 청했다. 동시에 제공은 급히 본국으로 돌아가 공자, 원과 공손 대중을 거느리고 적을 막기 위해 역성으로 달려나갔다. 한편 정장공은 제나라 사신으로부터 북쪽 오랑캐들이 침범했다는 사실을 듣고 즉시 세자 호를 불렀다. 제나라와 우리 정은 서로 동맹한 사이다. 더구나 우리 정의 싸움이 있을 때마다 제나라는 반드시 우리를 도왔다. 이제 제나라가 군사를 청하니 그냥 있을 수가 있겠느냐. 속히 가서 구원하여라. 예, 세자홀은 분부를 받고 병차 300승을 거느리고 친히 대장이 되어 고고미로 부장을 삼고 축담으로 선봉을 삼고 밤낮 없이 제나라를 향하여 달렸다. 그들은 제나라에 당도하자 제공이 역성으로 갔다는 말을 듣고는 다시 방향을 역성으로 돌렸다. 세자홀이 역성에 이르러 제공과 만났을 때는 아직 노, 위, 도나라 군사는 오지 않았다. 제공은 정나라 군대가 구원해온 걸 보고 감격한 나머지 친히 성에서 나와 영접하고 크게 잔치를 벌리고 군사를 배불리 먹였다. 그리고 세자홀과 함께 용병을 물리칠 계책을 상의했다. 세자홀이 의견을 말한다. 오랑캐들의 군사들은 진격하는데도 능하지만 또한 쉽사리 패하기도 잘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병사들은 좀처럼 패하지도 않지만 또한 진격하는 것도 더딥니다. 원래 오랑캐는 성미가 경솔하고 정돈을 모르며 욕심이 대단하고 친척도 몰라보며 이겨도 서로 사양할 줄도 모르며 지면 서로 도울 줄 모르는 무리들입니다. 꾀로 그들을 유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들은 이길 자신만 있으면 반드시 진격합니다. 만일 그들과 싸우는 척하다가 거짓 패한 채 하고 달아나면 오랑캐들은 길을 쓰고 쫓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미리 복병하고 있다가 쫓아오는 오랑캐를 기다려 포위하면 놈들은 반드시 크게 놀라 뿔뿔이 달아날 것입니다. 즉 달아나는 놈들을 뒤쫓으며 크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공은 크게 기뻐했다. 그 계책이 몹시 묘하오. 제병은 동쪽에 매복하여 적의 앞을 막고 정병은 북쪽에 매복했다가 그 뒤를 쫓으오. 머리와 꼬리를 동시에 공격하면 쉴 수 없을 것이오. 예, 세자홀은 군사를 거느리고 북쪽 길로 올라가서 길 양편에 매복했다. 일변 제공이 공자원을 불러 계책을 일렀다. 너는 군사를 거느리고 동문에 매복하고 있다가 오랑캐 군사들이 쫓아오거든 즉시 나아가 들이쳐라. 다시 제공은 공손 대중을 불러 지시한다. 그대는 일지군을 거느리고 적에게 가서 싸움을 걸 때 아예 이길 생각일랑 말고 못 이기는 채 도망하여라.
어떻든 공자 원이 매복하고 있는 동안 동문까지만 적을 유인하여라. 그러면 자연 좋은 도리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각기 명령을 받고 떠나갔다. 공손 대중은 군사를 거느리고 관문을 열고 내달아 오랑캐 앞으로 가서 싸움을 걸었다. 이에 오랑캐 원수 소량이 칼을 높이 들고 말을 달려 용병 3,000명을 거느리고 영체에서 쏟아져 나왔다. 대뜸 양편이 어울려 싸움이 벌어졌다. 태종은 소량과 함께 20합가량을 싸우다가 더 노력하지 않고 못 이기는 채 하면서 하령한다. 속히 퇴군하라. 군사들은 일제히 병차를 돌려 북쪽길을 버리고 성을 돌아 동쪽길로 달아났다. 소량은 더욱 용기가 나서 군사를 거느리고 힘을 다해 뒤쫓았다. 이때 오랑캐 영체에서 싸움을 구경하던 대량은 적의 군사가 크게 이겨 제나라 군사를 뒤쫓는 걸 보고서는 즉시 대군을 모조리 일으켜 소량을 도우려고 역시 뒤쫓아갔다. 오랑캐 군사가 달아나는 제나라 군사의 뒤를 쫓아 동문까지 갔을 때였다. 문득 포성이 크게 일어나고 잇따라 금과 북소리가 천지를 뒤흔들었다. 덤불과 갈대 속에 숨었던 제나라 군사들이 일제히 나타나 달려오는 오랑캐 군사를 향해 쳐들어갔다. 제병에게 에워싸인 소량은 그제야 속은 줄 알고 급히 말고삐를 돌려 자기 군사도 돌볼 여가 없이 오던 길로 달아났다. 소량은 도중에서 달려오는 대량과 만나 적의 속임수에 빠졌소. 속히 달아납시다. 소리치고 함께 북쪽으로 내뺐다. 이에 지금까지 달아나기만 하던 공손 대중과 동문에서 적을 가로막고 싸우던 공자원은 합세에 달아나는 오랑캐 군사를 뒤쫓았다. 대량이 달아나면서 소량에게 분부한다. 당신은 앞길을 인도하오. 나는 뒤따라오는 제나라 군사를 막겠소. 이리하여 오랑캐 두 원수는 싸우며 달아났다. 뒤떨어진 오랑캐 군사는 뒤쫓아오는 제나라 군사에게 사로잡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맞아 죽었다. 허둥지둥 달아나던 오랑캐 군사는 작산 아래 일렀다. 그들은 그제야 제병에 추격이 보이지 않아 가뿐숨을 돌렸다. 그들은 이마에 땀을 씻고 남비들을 걸고 밥을 짓기 시작했다. 모두 시장에서 밥대기를 기다리는 참이었다. 으슥한 사방, 산기슭에서 갑자기 큰 함성이 일어났다. 난데없는 일지 군마가 일시에 달려오면서 적나라 상장 고거미가 이에 있으니 꼼짝 말고 칼 받아라. 호령하는 소리가 벼락끝이 그들 머리 위에 떨어졌다. 이 소리를 듣자 대량과 소량은 황망이 말에 올라 북쪽으로 달아났다. 오랑캐 군사는 남비고 밥이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두 손을 불끈 쥐고 뛰었다. 고거미는 오랑캐 군사를 짐승 몰듯 추격했다. 오랑캐 군사들이 다시 허둥지둥 몇 마장쯤 갔을 때다. 바로 전면에서 또 함성이 크게 일어났다. 그들은 넋을 잃었다. 지금까지 적을 기다린 공자 홀이 그물치듯 적의 앞을 일자로 가로막고 내달아왔다. 벌써 공자 원과 공손 대중이 오랑캐를 뒤쫓아오는 것도 보인다. 오랑캐 군사는 어쩔 바를 모르고
사방으로 흩어졌다. 사로잡히고 칼 맞아 죽는 자, 그 수요를 헤아릴 수 없었다. 죽담이 잔뜩 노리고 쏜 한방 화살의 소량은 뒤통수를 맞고 말에서 굴러 떨어져 죽었다. 대량은 홀로 포위에서 벗어나 달아나는 중 바로 세자 호를 만났다. 병차를 비키려다가 미처 손이 자라지 못해 세자홀의 칼에 대량은 부족하기 났다. 이제 제, 정, 두 나라 군사들에겐 싸움이 아니었다. 그들은 오랑캐 군사를 애워싸고 마치 사냥하듯 했다. 우두머리로 사로잡힌 오랑캐만 해도 300명이 넘었다. 죽은 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세자 홀은 대량 소량의 목과 사로잡은 우두머리 오랑캐들을 모조리 제이공에게 바쳤다. 제이공은 크게 기뻤다. 참으로 정나라 세자는 영웅이다. 이번에 세자가 아니었더라면 오랑캐 군사를 어찌 물리칠 수 있었으리요. 오늘날 우리 제나라 사직이 무사한 것은 다 세자의 공이다. 너무나 과분한 찬사의 세자홀은 명구스러웠다. 우연한 공로를 어찌 과도의 칭찬하시나이까 하고 겸양했다. 또 제이공은 사자 두 사람을 골라보내 속히 노, 위 두 나라에 가서 군사를 보내실 것 없다고 전해라 하고 분부했다. 제이공은 크게 잔치를 베풀었다. 오로지 정나라 세자 호를 대접하기 위한 것이었다. 술이 몇 순배 돌았다. 잔치 자리에 활락한 기운이 가득했다. 제이공은 세자홀에게 슬며시 허도를 낸다. 과인에게 딸이 있는데 세자는 버리지 마오. 세자홀은 전에도 이런 말이 있었던 만큼 굳이 사양했다. 잔치가 파하자 제이공은 이종년을 불렀다. 그대는 정나라 장수 고거미를 찾아가서 이 혼사가 되도록 좀 더 힘써달라고 하여라. 분부를 받고 이종년은 고거미에게 갔다. 우리 중흥은 귀국 세자를 영웅으로 사모할세. 서로 혼인을 맺고자 전번에도 사신을 보냈으나 괴한 허락을 받지 못하였소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중흥은 세자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자가 굳이 고집하고 듣질 않는구려. 세자가 왜 사양하는지 그 뜻을 알 수 없으나 대부께서 이 일이 잘 되도록 힘 좀 써 주십시오. 구슬 2쌍과 황금 100일을 정표로 드리겠소. 고고미가 대답한다. 힘은 써보지만 될지 안 될지는 난들 알 수 없소. 예, 고고미는 세자 홀에게 여러 가지로 권했다. 지금도 제후는 세자를 존경하고 있어. 두 나라 사이에 서로 혼인하여 의를 맺으면 다음날 큰 도움이 되리다. 그리고 또한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소. 세자홀이 대답한다. 지난날 별일 없던 때도 제후가 혼사를 맺고자 청해왔으나 나는 거절하였소. 이제 더구나 군명을 받고 제 나라를 구원하고 다행히 성공했는데 만일 장가들어 아내를 얻어가지고 돌아가면 모든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세자는 공로를 믿기로 아내를 얻었다고 할 것이오. 고고미가 여러 번 권했으나 세자홀은 종시 승낙하지 않았다. 이튿날 이종년은 또 제이공의 분부를 받고 세자홀을 찾아갔다. 역시 세자홀이 사양한다. 부모께 아뢰지 않고 내 맘대로 혼인은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즉시 본국으로 돌아갈까 하오. 이중년은 세자울이 이렇게까지 승낙 않는 바에야 더 권할 수 없었다. 이중년의 자초지정 보고를 듣고서는 제이공은 내 여식이 아무 허물도 없거니 세상에 어찌 신랑감이 저 하나뿐 일이오. 하고 드디어 대로했다. 그날로 세자울은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는 돌아가 제이공의 청혼을 물리친 일을 아버지인 정장공에게 아랬다. 정장공은 나의 아자가 능히 스스로 공로를 세웠거니 어찌 좋은 혼처가 없으리오. 하고 태연히 말했다. 그러나 제족은 고고미를 조용히 책망했다. 지금 주공은 사랑하는 아들이 많소. 공자 돌과 공자 의와 공자 미 세 사람이 다 다음 임금 자리를 노리고 있소. 세자가 이번에 제 같은 큰 나라와 결혼하면 다음 날엔 많은 원조를 받을 것이요. 제 나라가 싫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 편에서 청혼을 해야 할 판인데 어째 우리에게 들어오는 복을 박차 버렸는지 알 수 없구려. 그대는 이번에 세자를 따라갔거늘 왜 간하지 않았소? 고고미가 변명했다. 내가 여러 번 권했소. 그러나 세자가 듣질 않는구려. 원래 고고미는 공자미와 친한 사이였다. 그는 제족의 말을 들은 후로 더욱 공자미와 친했다. 제족은 이 말을 듣고 길이 탄식했다. 여몽이 혼사를 거절한 세자우를 두고 시로써 읊은 것이 있다. 장부가 일을 하려면 강류를 겸해야 하나니 굳이 혼사를 거절한 것은 지각 없는 짓이다. 한번 제국 패구를 읊어보라. 노나라 환공도 더 오래 살았을 것을. 어느 날 세자울이 정장공에게 비밀을 말한다. 지금 고거미가 미와 각별히 친하다고 합니다. 서로 찾아가고 찾아오되 사람 눈을 피하고 비밀이 만난다 합니다. 그들의 속마음을 측량할 수는 없습니다. 세자울의 말을 들은 정장공은 어느 날 고고미를 꾸짖었다. 남에게 의심을 산다는 것은 지각 없는 일이다. 각별히 조심해라. 고고미는 아무 대답도 않고 머리만 조아렸다. 그날로 고고미는 공자미와 만났다. 그리고 꾸중 들은 걸 말했다. 공자미가 탄식한다. 우리 아버지는 그대를 정경벼슬로 올리려 했는데 세자가 방해하더니 이제 또 우리 두 사람 사이까지 끊으려 하는구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이러니 세상을 떠나신 후면 어찌 서로 용납하리요. 고고미가 대답한다. 세자는 우유부단한 성격이다. 능히 사람을 해치지 못하겠지만 공자 돌이 걱정이요. 일원으로 공자미와 고고미는 세자오를 마땅치 않게 생각했다. 훗날 고고미가 세자오를 죽이고 공자미를 군위에 세운 것도 실은 이때부터 그 싹이 텄던 것이다. 그러나 이건 다음 날의 이야기다. 그 후 제족은 세자오를 진나라로 장가들게 하고 일변 위나라와 수호하고 진, 위 두 나라와 침묵을 도모하고자 결심했다. 이렇게 진, 정, 위 세 나라가 손발 같은 형세를 이루면 자기와 세자, 홀의 앞날이 튼튼하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앞날을 염려한 제족은 정장공에게 아뢰고
우선 사자를 진나라로 보내 세자 홀에 대한 청혼을 했다. 진우는 두말 않고 정나라 청혼을 쾌락했다. 드디어 세자홀은 진나라에 가서 장가들고 규씨를 친형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다. 이번은 누나라 노안공이 제2공에게 청혼했다. 지금까지 정나라 세자 홀과 통혼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한 제2공은 여식 문강을 노나라에 출가시켰다. 이것이 또 앞으로 허다한 사건을 일으키는 근본이 됐다. 장차 무슨 일이 생길지 또한 화해를 보라. 제2공에겐 딸 둘이 있었다. 둘 다 천하절색이었다. 큰딸은 위나라로 출가했다. 그녀가 바로 위의 성강이다. 성강에 대해선 차차 이야기하기로 하겠다. 둘째 딸 문강은 총명하기가 가을 물 같고 겸하여 얼굴이 연꽃 같았다. 사실 그녀를 꽃에 비하면 그 꽃은 말하는 것 같고 옥에 비하면 그 옥에서 향기가 나는 듯한 절세 미인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고급 만사에 널리 통달한 지식을 겸비하고 있었다. 입만 벌리면 그녀의 말은 그대로 문장을 이뤘다. 그래서 이름을 문강이라고 했다. 제나라 세자, 제아는 원래 주색이라면 서족을 못 쓰는 호색꾼이었다. 그들은 서로 남매간이지만 이복 소생이었다. 세자 제아는 문강보다 나이 2살 위였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궁중에서 같이 놀고 같이 다니며 자랐다. 문강은 장성하면서 꽃 같고 옥돌같이 아름다웠다. 어느덧 제아는 여동생인 문강에게 애정을 느꼈다. 그런가 하면 문강도 용모와 재주에 날려 매양 행동거지가 경박했다. 그녀는 매우 장난을 좋아했다. 문강은 나면서부터 요염하고 음탕한 여자였다. 이야기하며 놀 때엔 간혹 입초리에 담지 못할 음탕한 말까지도 곁사람의 눈치 볼 것 없이 종알거렸다. 그런가 하면 제아는 나면서부터 키가 크고 자라면서 뼈대가 굵었다. 게다가 얼굴이 분을 바른 것 같고 입술은 조홍을 칠한 것 같아서 그야말로 하늘이 내놓은 미남자였다. 문강과는 좋은 짝이 될 만했으나 한 아버지의 자녀로서 한 집안에 태어나 남매간이 되었으니 어찌 한 쌍이 될 수 있으리요. 그러나 그들은 서로 남녀의 차별이 없었다. 그래서 어깨도 나란히 하고 손도 서로 맞잡고 못하는 것이 없었다. 다만 공중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한 이부자리 속에서 속살을 맛보지지 못한 것 뿐이었다. 제2공 부부는 자녀를 지나치게 사랑한 나머지 미리 방지할 줄 몰랐다. 마침내 그들로 하여금 금수와 같은 행위를 이루게 했던 것이다. 훗날 제아가 죽음을 당하고 나라까지 위태롭게 한 것도 모두 이 때문이었다. 정나라 세자홀이 오랑캐 군사를 전멸시켰을 때 제2공은 어찌나 기뻤던지 문강을 앞에 놓고 지금 너와 혼살 영웅이 있다. 내 마음이 어떠하뇨? 하고 자랑삼아 얘기했다. 문강은 비록 대꾸는 안 했으나 속으로 매우 기뻤다.
그러던 차에 문강은 세자홀이 굳이 혼인을 사양한다는 말을 듣고는 몹시 울적했다. 마침내 그녀는 병이 나서 절에 누웠다. 문강의 병은 약으로는 고칠 수 없는 것이어서 해가 저물면 열이 나고 아침이 되면 머리가 식었다. 항상 정신이 황홀했다. 진종일 반은 앉고 반은 드러누워 있었다. 그녀는 먹는 것, 잠자는 것을 전폐하다시피 했다. 옛사람이 시로써 이 일을 증명한 것이 있다. 이팔 처녀는 정에 겨워 고운 눈썹 펼 날이 없더라. 난새와 황이 애정에 안기지 않으니 다른 무새와 닭도 다 근심이더라. 이 세자 제안은 문강을 문병한답시고 자주 교중에 드나들었다. 그는 문강이 누워있는 침상 머리에 앉아 어디가 아프냐? 하고 웬 몸을 주물렀다. 다만 궁중 이목이 번다해서 감히 딴짓을 할 수 없었던 뿐이었다. 어느 날 제2공이 문간방에 들어갔다가 재아를 발견하고는 꾸짖는다. 비록 남매간이지만 서로 자리를 피해야 하지 않느냐. 이후는 궁인을 보내어 문병하고 이 방에 들어오지 말라. 재아가 굽신거렸다. 잘 알아듣겠나이다. 명심하고 있지 않겠습니다. 이런 후로 재아와 문강은 서로 잘 만나지 못했다. 그런지 얼마 후 제2공은 재아를 위해 송우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였다. 취처한 재아는 송나라에서 따라온 잉접에 쌓여 신혼 재미를 보느라고 딴 생각은 할 겨를이 없었다. 문강은 깊은 교중 정막에 견딜 수 없었다. 문강은 재아를 생각하느라 병이 더 심했다. 그러나 문강은 입 밖에 내어 말을 못했다. 마치 벙어리가 소태먹은 격이었다. 옛사람이 시로써 문강의 고민을 읊은 것이 있다. 봄풀은 아지랑이에 취했는데 규중에서 여자는 혼자 조는도다. 한이 쌓이면 얼굴도 늙나니 못 있는 마음 타는 듯 하더라. 몇 번이나 달 밝은 밤이면 꿈속에서 님 곁으로 날아갔던고. 한편 노나라 노완공은 즉위했을 때 나이가 많았다. 그는 그때까지 미혼이었다. 이를 근심하고 대부 장손 달이 나아가 아랜다. 옛날 임금은 나이 15이면 세자를 뒀습니다. 그런데 주공께서는 아직도 내실이 비어 있습니다. 군의를 누구에게 전하실 생각이십니까? 이는 종묘를 존중하는 바가 못됩니다. 노왕공은 잠자코 있었다. 곁에서 공자, 휘가 아랜다. 신이 일찍이 듣건대 제후에게 사랑하는 딸이 있어 이름을 문강이라 한다 하더이다. 지난날 제후는 정나라 세자 홀과 통혼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공께서 한번 청혼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노왕공이 대답한다. 무방하리라. 예, 공자휘는 제나라로 가서 청혼했다. 제공은 한동안 생각하다가 지금 요 시기에 병으로 누워있소. 청컨대 다음에 기회를 보아 다시 상의합시다. 하고 서둘지 않았다. 이때 이빠른 궁인들이 문강의 방에 가서 치하한다. 노후에 청혼이 들어왔습니다.
궁인들은 일이 다 된 것처럼 총알거렸다. 원래 문강은 상사종이 대단한 여자였다. 이 소식을 듣자 곧 몸과 마음이 거뜬했다. 병이 저절로 낫는 것 같았다. 그 후 제, 노, 두 나라는 송나라를 감시하기 위해 직이란 지방에서 회견했다. 이때 노왕공은 직접 제2공에게 다시 청원했다. 제2공은 내년에 다시 상의하자면서 대답을 회피했다. 그 이듬해 노왕공 3년이었다. 노왕공은 친히 영이란 지방까지 가서 제2공과 회견하고는 다시 간곡히 청혼했다. 제2공은 노완공의 꾸준한 성의에 감동해 혼인을 허락했다. 노완공은 영에서 바로 납폐하고 제2공을 정중히 대접했다. 이에 제2공은 노완공이 은근하고 성심스레 구는데 기분이 좋았다. 그럼 가을이 좋겠소. 혼인을 오는 9월로 정합시다. 그때 과인이 문강을 데리고 기국에 가서 혼례하도록 하겠소. 노왕공이 흔연히 대답한다. 그러시면 그때 공자회를 귀국에 보내 따님을 영접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우는 서로 언약하고 작별했다. 그런데 제나라 세자 제아는 문강이 노나라로 시집 간다는 걸 듣고서는 생숭해졌다. 그는 전처럼 또 미친 마음이 싹 떴던 것이다. 어느 날이었다. 그는 궁중 사람을 시켜 꽃 한 송이를 문강에게 보냈다. 그리고 쪽지에다 시 한 수를 적어 함께 보냈다. 그 시에 하였으되 복숭아 나무에 꽃이 피어서 그 찬란하기가 아지랑이 같도다. 바로 창 앞에서 흐느적거리건만 꺾지 못하니 나는 나붓기는 불같은 신세일세. 아, 탄식스럽다. 이를 어쩔꼬. 한편 문강은 시를 읽고는 제아의 심정을 10분 짐작했다. 이에 문강은 시 한 수를 지어 제아에게 보냈다. 복숭아 나무 꽃이여, 그 아름다움이 무르익었네. 이제 꺾지 않아도 어찌 오는 봄을 거절하리오. 더욱 다정하셔라. 다정할진저. 제아는 시를 받아 보았다. 그리고 문강이 자기에게 마음이 있는 걸 알았다. 그래서 더욱 문강을 잊지 못했다. 어느덧 혼례날이 가까웠다. 노나라 상경 공자 회는 문강을 모시러 제나라에 갔다. 제공은 지난날에 언약도 있었지만 애지중지하던 딸이 출가하기 때문에 친히 노나라까지 데려다 주려고 차비를 차렸다. 제아가 아랜다. 동생이 이제 노우에게 출가하니 우리 제와 노 두 나라는 대대로 사이좋게 지내왔던 만큼 더욱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우가 친히 영접하러 오지 않았는데 아버지께서 친히 데려다 주실 것까지야 있습니까? 더구나 부친은 늘 나라 일에 바쁘신 몸입니다. 불편한 먼 길을 가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록 불민하나 아자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일행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제공은 제아를 효심 있는 자식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한다. 내 말이 비록 좋다마는 내 이미 문강을 친히 데려다 주기로 언약했다.
어찌 신의를 이룰 수 있으리요. 제공은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다. 한 신하가 들어와서 아랜다. 노께서 친히 영친하려고 관땅까지 오셔 기다린다고 합니다. 제공은 매우 기뻤다. 노나라는 예의 있는 나라다. 저희 나라 경내에까지 가야 할 과인의 수고로움을 염려하고 마중 나와서 기다리는 모양이다. 내 안이 갈 수가 없구나. 제아는 아무 소리 못하고 물러섰다. 시집갈 날이 임박했건만 강씨도 뭣을 잃기나 한 듯이 허전했다. 이때는 9월 초순이었다. 가을 하늘은 드높았다. 떠나는 날 문강은 육궁의 비와 권속들에게 작별하고 제아와 이별하려 동궁으로 갔다. 제아는 떠나는 문강을 위해 술상까지 차려놓았다. 그들은 서로 바라보고는 서로 이별을 슬퍼했다. 원비도 문강을 따라 동궁에 왔다. 또 제2공이 궁인을 시켜 재촉하고 전속 나온 사람들도 많아 그들은 서로 말 한마디 못했다. 문강이 떠나는데 제아가 술의 휘장을 걷어 올리고는 들여다보면서 말한다. 동생은 지난날 보내준 그 다정한 쉬기를 잊지 말라. 문강이 대답한다. 동궁은 안녕히 계시오. 서로 다시 만날 날이 있으리다. 제2공은 나란 일을 제아에게 부탁하고 문강을 데리고 떠났다. 제2공은 관땅에 일러 노안공의 영접을 받았다. 노안공은 제2공을 위해 크게 잔치를 베풀었다. 시종 갔던 제나라 사람들도 많은 대우를 받았다. 잔치가 끝난 후 제2공은 본국으로 돌아갔다. 노안공은 문강과 함께 노성으로 돌아가서 성례를 올렸다. 노안공은 모든 것이 만족했다. 첫째는 제나라가 큰 나라인 만큼 좋았다. 둘째는 문강이 꽃보다 아름다운 절색이어서 좋았다. 노안공은 문강을 지극히 사랑했다. 그는 사흘에 한 번 정도로 신하와 만났다. 대부, 종부도 내궁까지 들어가야만 겨우 주공 양주를 볼 수 있을 정도였다. 고 제2공은 자기 아우 이중년을 보내 노안공을 초청하고 문강의 안부를 물었다. 이런 후 제는 극진한 사이가 되었다. 한편 주한왕은 정장공이 이 천자의 명을 받았노라 근거 없는 거짓말을 하고 송나라를 쳤다는 소식을 듣고 대로했다. 주한왕은 본시부터 정장공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궤공, 인부에게 조정 정사를 맡기고 다시 정장공을 부르지 않았다. 정장공은 조정 벼슬이 떨어지자 조항공을 원망했다. 그 5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정장공은 한 번도 조정에 가지 않았다. 그래서 조한왕이 더욱 대로했다. 정호생이 짐에게 어찌 이렇듯 무례하냐. 그놈을 치지 않으면 다른 제후에게도 천하의 법 없음을 가르치는 결과가 되겠다. 짐은 친히 육군을 거느리고 정의 죄를 다스리겠다. 꾀공 인부가 간한다. 정은 대대로 조정 경사로서 많은 공로를 세웠습니다. 그 벼슬을 뺏겼으니 어찌 조정에 오고 싶은 생각이 나겠습니까? 마땅히 좋은 말로 하조하시고
친히 칠 생각은 맙시오. 도리어 전이의 속상이 있으실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조안왕은 분이 삭지 않았다. 오생이 짐을 속인 것은 이번 한 번만이 아니었다. 앞으로 짐과 오생은 맹세코 같은 하늘 아래 함께 살 수 없다. 마침내 조안왕은 채, 위, 진, 세 나라에게 영을 내렸다. 이제 집은 정에 무례한 죄를 치고자 한다. 즉시 군사를 일으켜 짐을 보자 하여라. 조안왕의 분부는 추상 같았다. 이때 진나라는 어떠했던가. 진우 포가 죽자 그의 아우 공자타는 조카인 세자문을 죽이고 성군 포에게 황공이란 시호를 올렸다. 그러나 백성들이 이 공자타에게 복종하지 않고 도망가고 흩어지는 바람에 나라 꼴은 말이 아니었다. 이때 조왕실로부터 사신이 와서 군사를 일으켜 정을 치라는 천자의 어명을 전했다. 공자타가 조카를 죽이고 즉위한 직후였다. 국내는 어지럽지만 그렇다고 왕명을 어길 수도 없었다. 공자타는 겨우 군사와 병차를 모았다. 이리하여 진나라 대부 100원이 군사를 거느리고는 정나라를 치러 갔다. 이때 채, 위, 두 나라도 천자를 돕기 위해 군사를 보냈다. 조안왕은 궤공 인부를 우군 장수로 삼고 채와 위에서 온 군사를 거느리겠다. 그리고 주공, 흑견을 좌군 장수로 삼고 진나라 군사를 거느리겠다. 왕은 친히 대군을 통솔하고 종군이 되어 좌군 우군과 호응하기로 했다. 한편 정장공은 장차 조안 왕이 새나라 군사까지 거느리고서는 쳐들어올 것이라는 보고를 받자 즉시 대부들과 함께 상의했다. 장차 이 일을 어째야 좋을꼬. 워낙 일이 큰 만큼 모든 대부도 말이 없었다. 무거운 침묵만 흐른다. 이윽고 정경 벼슬에 있는 제족이 아른다. 천자께서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주공이 오래도록 입조하지 아니한 것을 책망하고자 쳐들어오신다 하니 그 명목이 뚜렷합니다. 두말 말고 주공은 사자를 천자께 보내 사죄합시오. 그래야만 재앙의 복으로 변합니다. 정장공이 화를 낸다. 과인에게 항복하란 말이냐. 왕은 나의 조정 벼슬까지 뺐고 이젠 군사까지 끌고 와서 치려 하지 않는가. 우리 정은 3대로 내려오며 왕들 섬겼건만 조정을 위한 우리의 공로는 흘러가는 물결에 뛰어버린 듯 아랑곳 않고 결국은 우리를 이렇게 푸대접해야 옳단 말인가. 우리가 이번에 천자의 그 고집을 꺾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는 종묘 사직을 보전하기 어렵다. 고고미가 정장공을 보비하려고 어리무도한 소리를 한다. 진나라와 우리 정은 원래부터 친하되 이번에 그들이 천자를 원조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채, 위, 두 나라는 전부터 우리와 사이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힘껏 싸우려들 것입니다. 또 지금 천자의 분노가 대단한즉 우리는 그 날카로운 기운을 당적할 수가 없습니다. 성벽을 튼튼히 하고 천자의 군사들이 권태를 느낄 때까지 혹 싸우기도 하고 혹 화해도 청하면서 슬슬 구슬리면 모든 것이 뜻대로 달성합니다. 정장공은
달다, 쓰다, 말이 없었다. 지금까지 말이 없던 대부 공자원이 아랜다. 신하로서 왕과 싸우는 것은 이치에 어긋납니다. 일이란 속히 결말을 내야지 언제까지고 느릿느릿 실만 전연할 수 없습니다. 신이 비록 불민하나 한 가지 계책이 있습니다. 정장공이 묻는다. 그 계획이란 무엇이뇨? 공자원이 차근차근 말한다. 왕의 군사는 3대로 나뉘어 쳐들어올 것이라 합니다. 우리도 마땅히 군사를 3대로 나눠 당적해야 합니다. 좌우 두 군사가 방진을 치되 좌군은 천자의 우군을 담당하고 우군은 천자의 좌군을 담당하고 주공은 중군을 거느리시고 왕과 친히 대적합시다. 정장공이 묻는다. 그러면 반드시 이긴다는 이유라도 있느냐? 공자원이 말을 계속한다. 진나라 타는 임금을 죽이고 이번에 새로 임금 자리에 선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을 그가 억지로 증발해서 보낸 군사이기 때문에 마음이 단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우군이 진나라 군사를 치면 그들은 각기 흩어져 달아날 것입니다. 그리고서 우리 좌군이 내달아, 채, 위 두 나라 군사를 휘몰아치면 위는 진이 패했다는 소문을 듣고 감히 홀로 나서지 못하고서 역시 달아날 궁리부터 할 것입니다. 그런 연후 군사를 합쳐 왕군을 공격하면 결코 실패하진 않습니다. 그자 정장공이 빙그레 웃는다. 경은 적의 형세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하는도다. 저원은 어디에다 내세워도 죽지 않으리라. 다시 서로 상의하는데 밑에 사람이 들어와서 지방 관리에 보고를 전한다. 왕군이 이미 수갈 땅까지 쳐들어왔다 하며 새 병령이 물쓸 틈 없이 영락되어 암만 쳐야 끊을 수 없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정장공이 모든 대부에게 말한다. 그중 한 병력만 격파하면 나머지 것은 좋게 칠 것도 없으리라. 예, 정장공은 대부 만백에게 일군을 내주어 왕의 우군을 담당케 하고 또 정경 제족에겐 일군을 내줘 왕의 차군을 담당케 하고 자기는 친히 고검이, 원번, 하수경, 축담 등 모든 상장들을 거느리고서는 모의 큰 길을 중군에 세웠다. 제족에 나아가 아랜다. 모의 큰 기는 송, 허 두 나라를 이기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천자의 명을 받고 제후를 칠 땐 쓸 수 있지만 왕과 대적하는 데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제야 정장궁은 알고서도 모르는 채 했다. 또한 몰랐던 것을 그제야 깨달았는지 과인은 미처 생각이 잘하지 못했구나. 하고 즉시 대패 기로 바꾸게 했다. 그리고 하수경으로 하여금 그 대패를 잡게 했다. 이리하여 정은 모의 큰 길을 무고 속에 넣고 그대로 쓰지 않았다. 고검이가 아랜다. 이번 싸움은 심상히 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어려진을 치도록 합시오. 정장공이 묻는다. 어려진이란 어떤 것이냐? 고검이가 설명한다. 갑차 25승을 편이라 하고 갑사 5인을 오라 하니 병차마다 앞에 1편을 세우고 갑사 5, 25로
오를 병차 뒤에 따르게 하여 싸우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 비거나 모자라면 그 뒤를 채우며 병차에 탄 사람이 상하면 오들 중 보충하는 전법입니다. 아무리 강적과 맞닥뜨려도 나아갈 수 있을 뿐 물러서는 일이 없습니다. 이 진법이 견고하고 주밀하기 때문에 전편에선 무찌르기 어렵고 이 편에선 승리하기 용이합니다. 정장공이 어려진에 관한 설명을 듣고는 머리를 끄덕인다. 좋다. 이에 정나라 3군은 행군하여 수갈당 가까이 가서 영체를 세웠다. 한편 조한왕은 정백이 군사를 거느리고 감히 왕궁과 싸우러 왔다는 보고를 받고는 몹시 화가 나서 말도 잘 못했다. 조한왕은 노기를 진정 못하고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는 나아가 싸우려고 했다. 쾌공 인부가 굳이 말려서 겨우 중지했다. 이튿날 왕궁과 정군은 각기 진세를 벌였다. 정장공이 모든 군사들에게 하령한다. 좌우 이군은 경솔이동하지 말고 있다가 다만 군중에서 대패 기가 오르거든 일제히 진격하라. 한편 조한왕은 정장공이 싸움터에 나타나기만 하면 크게 꾸짖어 정나라 군사의 기세부터 꺾을 작정이었다. 그런데 정장공은 지금까지 벌리고 있으면서 어찌된 셈인지 진문만 지킬 뿐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조한왕은 더욱 대로하여 즉시 싸움을 걸게 했다. 그래도 정나라 군사는 응하지 않았다. 싸움은 시작되지 않고 잔뜩 노리고 있는 동안 어느덧 오후가 되었다. 정장공은 왕군이 태만스레 앉기도 하고 누워있는 걸 멀리 바라보고서는 하수경에게 손을 들어 신호했다. 이 하수경이 대패를 번뜩 치켜 올리고는 푸른 하늘을 우러러 전후 좌우로 휘둘렀다. 대패는 높이 솟아 펄펄 나부꼈다. 정나라 군사는 일제히 북을 쳤다. 그 북소리에 천지가 진동했다. 보라, 그 북소리와 함께 정나라 군사가 용맹을 떨치며 전진해 가지 않는가. 이 정나라 우군 만백이 먼저 군사를 휘몰고 왕의 좌군을 쳤다. 왕의 적은 소속인 진나라 군사는 원래부터 싸울 뜻이 없었기 때문에 즉시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도리어 주병에게까지 달아나기를 권했다. 사세는 글렀다. 왕군은 너무나 무능했다. 주공 흑견도 흩어지는 병사를 막지 못하고서는 달아난다. 한편 정나라 제족도 왕의 우군을 향하고 특히 제, 위, 도나라 깃발이 나부끼는 곳으로 쳐들어갔다. 제, 위, 도나라는 비록 정나라를 좋아하진 않았으나 왕군에 소속되어 따라온 군사들이어서 정의 얘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각기 길을 찾아 달아나기 시작했다. 다만 궤공 인부만이 칼을 짚고 병차 위에 서서 달아나는 군사를 꾸짖었다. 어지를 동하는 자는 차말이라. 이 호령의 주병은 더 달아나지 못했다. 따라서 제족도 함부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다. 궤공 인부는 일단 병사들을 진정시킨 후 천천히 후퇴했다. 그래서 주나라 군사는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없었다. 한편 조한왕은 친히 중군을 거느리고 있었다. 적의 영체에서 북소리가 진동했다. 정병이 싸우러 나온 걸 알고서 조한왕도 곧 전투 준비를 했다.
우리 자군이 달아났다네. 우리 우군도 후퇴하는 중일세. 벌써 우리 대오가 어지러워졌다고들 하네. 군사들이 여기저기서 중구 남방으로 짓거린다. 주한왕은 군사들의 짓거리는 말을 듣고는 멀리 바라봤다. 병사들이 제각기 흩어져 달아나지 않는가. 주한왕은 그제야 좌우 두 병령을 빼앗긴 걸 알았다. 이제 중군마저 발붙일 곳이 없었다. 북소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주한왕은 북소리 나는 쪽을 돌아봤다. 어느새 적나라 군사가 무슨 큰 담처럼 일자로 늘어서서 오고 있었다. 적나라 군대 선두를 축담이 그리고 그 뒤를 원번이 계속해 오고 있었다. 좌우 이군으로 나뉘었던 만백과 제족도 이미 왕의 좌우영을 무찌르고는 기세 좋게 달려 합세했다. 적나라 군사는 일시에 아우성을 치며 왕군을 쳤다. 주한 왕의 군사들은 쓰러지고 병차는 뒤집히고 말들은 제멋대로 달아났다. 주한왕이 부르짖는다. 속히 후퇴하라. 주한왕은 즉시 전령하고 친히 뒤를 끊으며 달아난다. 주한왕은 싸우며 달아나며 허둥지둥이었다. 이때 축담은 달아나는 왕군 뒤에 기우뚱거리며 따라가는 수레 위에 수놓은 덮개를 바라봤다. 그 찬란한 덮개 밑에 타고 있는 것은 주한왕임에 틀림 없을 것 같았다. 그는 달아나는 수레를 뚫어지게 노려보며 활을 반달처럼 잡아당겼다. 화살은 수레에 수놓은 덮개를 뚫고 들어가 주한왕의 왼쪽 어깨에 꽂혔다. 그러나 주한왕은 속에 굳은 갑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화살이 깊이 박히지 않았다. 활을 쏜 축담은 병차를 몰아 달아나는 주한왕의 수레를 뒤쫓았다. 주한왕은 점점 가까이 오는 적나라의 장수의 추격을 받고 위급했다. 달아나는 주한왕과 뒤쫓는 축담의 병차는 서로 무섭게 달린다. 왕이 위급한 걸 알고 괴공 인부는 즉시 말을 달려와 왕의 수레를 구하는 동시 달려오는 축담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들은 칼을 휘두르며 싸웠다. 이때 원번, 만백과 모든 적나라 장수가 몰려왔다. 적나라 장수들은 곧 괴공 인부를 무찌르는 한편 주한왕을 추격하고 포위했다. 이때 정의 군중에서 급히 금을 울리는 소리가 일어났다. 적나라 상장들은 금소리를 듣고 문전에 사로잡게 된 주한왕을 놓아줬다. 후퇴 신호인 금소리를 듣고는 적나라 장수들은 돌아갔다. 이 주한왕은 구사일생으로 달아났다. 주한왕은 30리 밖에 가서 겨우 하체했다. 조금 뒤 주공 흑견이 뒤쫓아왔다. 주공 흑견이 주한왕에게 아랜다. 이렇듯 낭패한 것은 오로지 진나라 군사가 힘써 싸우지 않고 달아났기 때문입니다. 주한왕은 얼굴을 붉히며 짐이 사람을 쓰는데 박지 못한 때문이다. 하고 힘없이 대답했다. 한편 축담이 군사를 거느리고 돌아가서 정장공에게 푸념한다.
신이 먼저 활로 어깨를 쏘아 왕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바로 추격하여 곧 사로잡으려 하는 참인데 갑자기 금을 올려 군사를 거두시니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정장공이 빙그레 웃는다. 본시 천하가 박지 못하사 덕을 쓰지 않고 원망을 사기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정도 싸운 것이다. 다행히 모든 경들의 힘을 빌어 별탈은 없었으니 이 이상 무엇을 더 바라리요. 만일 그대의 말처럼 천자를 사로잡아 왔다면 장차 내 무슨 명목으로 천자와 세상 사람을 대하리요. 그러니 경이 활로 왕을 쏜 것은 옳지 못한 짓이다. 만일 왕이 중상을 입어 운명했다면 과인은 천자를 죽였다는 누명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제족이 아랜다. 주공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번엔 우리나라는 위세를 단단히 보였습니다. 지금쯤 조왕은 우리를 두려워하리다. 주공은 즉시 사자를 보내 왕에게 문안을 아뢰고 충성을 보입시오. 그리고 왕의 어깨를 쏜 것은 주공의 뜻이 아니었다는 걸 해명합시오. 정장공이 연신 머리를 끄덕이면서 분부한다. 이런 일은 제족이 아니면 담당할 사람이 없다. 예, 제족은 소 12마리와 염소 100쌍과 밤과 좋은 곡식 100여 수레를 거느리고 그날 밤 조한왕에게 갔다. 제족의 영내로 들어가서는 땅에 엎드려 거듭 머리를 조아리고 정장공에 말을 전한다. 신 오생은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만 사직을 유지하고자 군사를 모아 방해하려던 것이 군중에 무엄한 자가 있어 왕의 옥체를 범할 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오생은 황공하고 전전긍긍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삼가 아랫사람을 보내어 원문에서 퇴제하게 하고 별고나 없으신지 공손히 문안 드리게 하는 동시 총망 중에 예답지 못한 것이나마 보내오니 군사를 위로하시는데 쓰시옵소서. 바라건대 전하께선 불쌍히 생각하사 신을 용서합소서. 조한왕은 종시 아무 대답이 없었다. 왕은 부끄럽기만 했다. 한참 뒤에야 괴공 인부가 바깥으로 나가 꿇어 엎드린 제족을 내려다보고는 조한왕을 대신해서 대답한다. 오생이 이미 제 죄를 알았다 하니 특히 용서하노라. 심으로 모은 사자야 사언하여라. 제족은 겨우 땅바닥에서 이마를 들고 일어나 다시 재배하고 연신 머리를 조아렸다. 이윽고 제족은 물러나와 모든 왕군 영체를 돌아다니며 일일이 문안드렸다. 사관이 시로써 이 일을 탄식한 것이 있다. 왕의 어깨를 쏘아 맞춘 것을 자랑 마라. 왕과 신하는 하늘과 땅 같나니라. 진을 치고 싸울 때는 못하는 짓 없더니 이젠 체면상 왕 앞에 가서 아첨하는구나. 또 조한왕이 군사를 경솔히 일으켜 정을 치다가 차마 견딜 수 없는 모욕을 당한 데 대해 영웅은 시로써 비웃었다. 자고로 밝은 구슬로 새를 쏘는 것을 비웃나니 어찌 전자가 친히 싸움에 나갔던고. 사방에 견문을 보내고 벼슬까지 빼앗으나 정나라는 오히려 천자를 두려워하지 않았도다. 조한왕은 패한 군사를 거느리고 돌아갔다. 그러나 왕은 분을 삭힐 수 없어 장차 사방 모든 나라에 격세를 보내고 이번엔 정장공이 왕을 업신여긴 죄를 다시 치려고 결심했다. 괴공 인부가 여러 가지로 간한다.
왕께서 이번에 헛되이 군사를 일으키사 공을 세우지 못하셨는데 만일 다시 사방 모든 나라에 격서를 보내사 또 군사를 일으키면 스스로 이번 실패를 천하에 드날리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저 고정합소서. 모든 나라 제후 중에서도 진, 채, 위, 세 나라 이외에는 모두가 다 정의 무리들입니다. 왕명으로 군사를 징집해도 그들이 오지 않으면 도리어 웃음거리가 됩니다. 더구나 이번에 정은 제족을 보내어 자기 죄를 사과하고 군사들까지 위문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앞으로 정은 또 무슨 구실을 만들지 모릅니다. 만사를 참으시고 고정하시옵소서. 조한왕은 분을 참느라 아무 대답도 못했다. 이런 후 조한왕은 정나라에 관해 다시 입을 열지 않았다.